이 어, 후견 신탁연구센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발표하는 순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업단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근로복지연구원과 어떤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센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사회과학연구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의 는 이제 특정 분야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연구팀을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10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향후 10년 더, 그러니까 총 길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특정 분야에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뭔가 좀 정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그런 연구기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치매 등등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정법에 보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신체나 정신 등에 이제 손상이 있어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 또 사회활동에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신체 장애인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제 통합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러니까 판단 능력에서 이제 우리 사회 기성관념에서 보면은 치매가 이제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판단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제 입원이라든지 또는 비자의로 이제 치료하는 것,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하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같이 통합되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게 사회보험이라든지 또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소득 보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자기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직접 이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의료나 요양에 있어서 사전 지시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연명의료에 관해서는 연명의료 결정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등록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명의료와는 그러니까 연명의료 이전 단계 의료라든지 일반 의료 또는 요양에 있어서는 본인의 결정들을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기재를 해서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매 어르신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뭐 주변에 치매 어르신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보면은 되게 보호자라고 하는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거의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할 때도 본인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면서 가족들에 의해서 입원되거나 입소되는 경우도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지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미리 이제 본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하거나 또는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 번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속적 대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 서비스. 우리 신탁 그러면은 되게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을 으로서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비영리 기관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 기관에서 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탁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또 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 장애인들의 경우는 활동보조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는데 그런 지원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이제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옹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동료 상담이라든지 당사자 옹호 활동들이 비교적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의 당사자 옹호 활동, 동료 상담이라든지 또는 동료 옹호 활동 이런 것들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맹학이라고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이제 이 중심이 된 동료 지원 활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고 이제 막 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동료 상담 활동, 동료 지원 활동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도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치매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동료 상담도 하고 권익옹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장벽이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P&A 기관이라고 해서 Protection and Advocacy가 되겠죠. 그런 기관들에 의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대충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발달장애나 또는 정신장애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들 합치면 한 뭐 1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통합이 되어서 그냥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법학을 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복지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뭐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도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학과 사회복지 쪽에서는 협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심리학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의 협업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보호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 옹호를 하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동료 옹호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옹호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결정하게 될 때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또는 중요한 재산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에 좀 나쁜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어, 일종의 그루밍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종속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냥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위험들은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어, 이제 굉장히 좀 급성기라든지 또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해를 하거나 또는 타해를 할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도 그런 위험을 막을 필요는 있겠죠. 굉장히 이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옹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감정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억눌러 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좀 존중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들보다는 되게 억눌러 오는 그러니까 뭔가 기성 질서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런 억눌림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 또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억눌림 때문에 이 질환이라든지 장애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 또는 희망, 선호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도록 지원하고 그것을 이제 사회가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이제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비록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들은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뭐 100여만 명 정도, 그러니까 많이 보더라도 한 150만 뭐 이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한 걸음 더 예, 정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 야단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제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키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행 의사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행 의사결정 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의 결정을 대신하고 부모님이 늙으시면 자녀들이 부모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성인인 장애 자녀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 요양시설 입소하잖아요. 입소시킬 때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이 입소시켜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8, 90% 이상이 그냥 가족들이 입원시키는 것 같아요. 입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특히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에는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비자의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급진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실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인간적인 돌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접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실현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2008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이제 법 앞에서의 평등, 지역사회의 자립생활과 을 우리나라에서 실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쭉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후견 제도를 그러니까 대체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이제 후견 제도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형 단계 2013년부터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지금 공공후견 제도를 이제 그러니까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부분적이지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로 요양시설에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아직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는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을 또 개정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외에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나달동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약물로 이제 컨트롤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시술에 입소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는데요. 나달동 시범 사업들을 해서 이분들도 이제 뭔가 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실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민사소송법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가소송 개정 작업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연구하시는 분, 정신장애 연구하시는 분, 치매 쪽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연구 파트, 여러 파트가 이제 참여하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외국과도 교류를 많이 하면서요. 저희가 2018년에 제5회 세계 후견대회를 저희가 이제 공동 주최하는데 그게 기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인원을 많이 이제 늘려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고, 여기 또 연구 단위들이 권익공을 연구하는 팀, 치매나 정신장애 쪽을 연구하는 팀, 발달장애 연구하는 팀, 의료와 자기결정권 연구하는 팀, 의사결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팀, 이런 이제 팀을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공호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장과 연계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좀 여러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하고 또는 근로복지연구원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련된 법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받아야 될 경우에 수급권자가 판단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후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뭔가 적법한 형태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그냥 뭐 신체가 일부 그러니까 상해가 그러니까 재해가 생겼다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판단 능력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수급권이 이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뭔가 그 수급권을 받아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걸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될 때는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급여를 받기 위해서 후견을 신청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의 경우 이럴 때 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본인이 그걸 직접 받아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 제도들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후견과 비슷한 거죠. 그죠?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대리인이 됩니다. 그런 대리인들이 이제 재해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법을 좀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직장 내에서 괴롭힘 금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왔잖아요. 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규정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그러니까 신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노무법인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이제 때 아닌 특수를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괴롭힘에 해당된다라고 판정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인권 침해적인 근로 환경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이나 심리적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근로복지공단이나 혹은 좀 연구원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아마 직장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울증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뭐 연구원은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에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일반 직장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어, 좀, 어, 좀 피해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 가운데에서 우울증 약 먹고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심리상담소를 찾아가거나 혹은 이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일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쉼터 같은 걸 이제 지원하게 된다면 거기 와서 이제 고충 상담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해져야만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심해지기 전 단계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좀 들어가면 참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없어요. 아마 남성 근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고용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건 또 한편에서는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몫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아마 뭐 연구원에서도 막 직접적으로는 지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을 좀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분들 장애가 있지만 사실은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그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냐면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역량 강화 및 회복 지원 센터가 이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센터가 일상 쉼터라든지 위기 쉼터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 촉진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구분들 해외 나가셔서 보시면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이런 쉼터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쉼터에는 그냥 뭐 누구라도 편하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공간에서 또 이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서 이제 자신들이 겪는 고충들 같이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재활이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회복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장 다니다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재활의 경우는 우리가 신체 장애가 있을 때 재활하는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다시 재활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근로복지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질문을